한 남자가 통새로 된 우리 안에서 눈을 뜬다. 그는 옷 한 벌 걸치지 않았고 여기가 어딘지도 몰랐다. 주위를 둘러보니 곧 노예가 될 불운한 자들이 갇힌 비슷한 우리들이 많이 보였다. 하지만 지는 이 모든 광경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산적 소녀가 먹을 것을 주러 오자 그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우리를 종이장처럼 찢어버린다. 그가 너무나 쉽게 새를 부수는 것을 본 소녀는 겁에 질렸고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녀를 해치는 대신 우리의 주인공은 그녀를 치료해주고 그녀가 산적들을 돕는 이유가 남동생이 인질로 잡혀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지는 이 쓰레기들을 지금 여기서 전부 처리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문을 박살내 첫 산적과 함께 저 멀리 날려버렸고 자신이 알몸이라는 사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지는 그들을 하나씩 쓰러뜨렸고 그 뒤에는 얻어맞은 산적 무리만 남았다. 충격받은 산적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빠르고 강했다. 마침내 두목에게 다다르자 이 세계관에서 꽤 강하다고 여겨지는 이 쓰레기는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주인공이 마지막 산적들을 처리하는 것을 본 그는 잠시만 기다려달라며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 돈과 노예는 문제가 아니라지만 주인공은 남은 산적들을 마저 처리하고 다가갔다. 이 산적 두목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자신의 영역을 쓸 수 없는지, 왜 이 알몸의 남자가 이토록 압도적으로 강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는 그를 한심한 벌레 보듯 쳐다봤고 이 쓰레기는 자신이 완전히 잘못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비장의 수단인 괴물이 든 우리를 보여주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고 산적 두목은 이제 주인공이 끝장났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괴물이 덮쳐오자 지는 가볍게 그 공격을 막아낸다. 이제 이 쓰레기는 정말로 경악했다. 맨손으로 괴물의 직격을 막는 인간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지는 초인적인 신체를 지니고 있었고 그게 다가 아니었다. 다음으로 그는 자신의 신성한 힘을 꺼내 에너지 빔으로 괴물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린다. 일이 끝나자 그는 그 모든 불쌍한 이들에게 저지른 짓에 대해 그 쓰레기를 제대로 응징하기 위해 돌아섰다. 하지만 지는 왜 이렇게 강하고 어떻게 이 힘을 얻게 된 것일까? 글쎄, 모든 것은 1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 거대한 재앙이 지구에 닥쳐 전 세계의 인류를 전멸시켰다. 이 재앙의 씨앗은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동물들을 변이시키면서 싹텄고 동물들은 나중에 타락자, 커러프터라 불리는 이 세계의 끔찍한 괴물로 변했다. 불과 몇 년 만에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져나가 인류는 인구의 99%를 잃고 말았다. 살아남은 인류는 최선을 다해 전선을 사수하며 반격했다. 불행히도 재래식 무기는 이 야수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금방 명백해졌다. 절망에 빠진 인류는 동족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했다. 모든 시도 끝에 진슈두는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준 유일한 성공적인 피험체였다. 그와 동시에 과학자들은 오염된 행성의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설계된 나노머신으로 구성된 항바이러스를 개발했다. 새롭게 얻은 비할데 없는 능력으로 무장한 지는 이 세계의 초인적인 구원자가 되어 항상 인류의 마지막 생존자들을 지키려 했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헛수고였다. 너무 늦었던 탓에 결국 최후의 인류 생존자들마저도 사라지고 말았다. 지킬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되자 지는 자신이 창조된 임무에 실패했고 존재의의를 잃은 듯 보였다. 적어도 그의 과학자 친구 카구라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는 계속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다. 비록 현세의 인류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힘이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노머신이 환경에서 타락자의 영향을 정화하고 있었기에 그는 지구가 결국 복원될 것이라 낙관했고 그날을 기꺼이 기다리고자 했다. 그리하여 카구라는 앞으로 수세기 동안 그를 살려둘 동면 캡슐에 그를 넣었다. 진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동안 괴물들은 계속해서 행성을 파괴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수백 년이 되고 수백 년이 수천 년으로 흐르면서 지구 환경의 변화는 마침내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기 시작했다. 비정상적으로 돌연변이 되었던 생물들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종들이 번성할 길을 열어주었다. 이 진화의 순환은 1억 년간 계속되었고 마침내 새롭게 진화한 3명의 인간형 존재가 끔찍한 괴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생존자들은 고대 유적을 발견하고 재빨리 안으로 몸을 숨겼다. 끈질긴 마수는 그들을 따라 시설 안으로 들이닥쳤다. 더 이상 도망갈 곳 없이 구석에 몰린 세 사람은 이제 그 괴물의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가 될 운명이었다. 마지막 절박한 심정으로 일행 중 소녀가 마을의 수호신에게 자신들을 구해달라며 도움을 외쳤다.
기적적으로 그녀의 말이 닿았고 바로 그들 뒤 캡슐에서 1억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우리의 주인공을 깨우게 된다. 고대의 인간은 에너지빔을 발사해 그 자리에서 괴물을 관통해버렸다. 혼란에 빠진 세 사람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알 수 없었고 갑자기 나타난 알몸의 남자로 인해 상황은 더욱 엉망이 되었다. 이 알몸의 상남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친구 카구라가 개발한 파괴 불가능한 보관함에 잘 보관되어 있던 자신의 옷을 찾는 것이었다. 연구소에 고대 시스템을 부팅한 후 그는 자신이 1억 년 후의 미래로 스피드런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랜 세월이 흘러 대부분의 데이터가 손상되었지만 기계가 작동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카구라가 만든 나노머신 바이러스는 제 역할을 정확히 해낸 듯했다. 타락자들을 전멸시켜 시설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또한 옛 친구가 남겨둔 통신 큐브를 발견했지만 그 내용물은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러고는 자신의 거시기가 덜렁거리는 것도 잊은 채 인간형 현지인들에게로 돌아섰다. 아이들이 자신의 알몸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는 서둘러 옷을 입어 수백만 년 전의 멋진 모습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그는 세 사람과 함께 시설 밖으로 나왔고 수평선 위로 빛나는 강렬한 햇빛에 순간 눈이 멀었다. 솔직히 이렇게 생생한 광경은 예상하지 못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알던 종말의 황무지와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수호신이 따라오도록 재촉하며 곧장 마을로 향했다. 한편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이 마주한 이들이 대체 어떤 종족인지 알아내느라 여념이 없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 인류는 지금쯤 화석 연료가 되었어야 했다. 뚜렷한 동물의 특징을 가진 이 인간형들은 수백만 년의 진화와 나노머신의 지속적인 간섭이 뒤섞인 결과일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아주 오래전 인류가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자신을 진세두라고 소개하며 그냥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이에 염소 귀를 가진 소녀는 자신을 하카마 필이라고 소개했다. 코알라처럼 생긴 친구는 단포, 그 옆에 고양이 소녀는 산디였다. 하카마는 나머지 인사는 나중으로 미루고 마을이 바로 근처라며 진을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새로 찾은 수호신을 집으로 데려가 현재의 침략자들을 막아내고 싶어 매우 필사적이었다. 비극적이게도 그들이 도착했을 때 마을은 이미 습격당해 폐허가 되었고 여러 집들이 완전히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산디는 재앙과도 같은 광경에 완전히 이성을 잃고 어머니를 찾기 위해 공황 상태로 앞서 달려갔다. 피해 상황을 살피며 진은 잠시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 생각에 잠겼다. 그는 즉시 마을의 방비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아차렸다. 경계를 나누는 벽과 집 모두 단순한 목재로 지어져 있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새로운 문명은 그가 기억하는 인류 시대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뒤처져 있다는 것이 명백했다. 마을 깊숙이 들어가자 진은 한 여인이 기괴한 괴물과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눈에 봐도 그녀가 겨우 버티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다. 그녀가 상대하고 있는 괴물이 수백만 년 전의 타락자들과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게다가 살아남은 타락자들만이 이곳의 유일한 이상한 점은 아니었다. 어린 하카마는 자신의 몸을 빛나게 하는 일종의 마법 기술을 알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개입은 불필요했다. 진은 앞으로 달려나가 단 한 번의 강력한 발차기로 괴물을 손쉽게 날려버렸다. 재빨리 움직여 부상당한 여인을 팔에 안고 위험지대에서 벗어났고 어린 하카마에게 마무리 일격을 가할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마력을 모은 그녀는 작지만 강력한 불덩이를 날려 괴물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죽은 괴물을 보며 진은 자신의 이론을 확신했다. 대기 중의 나노머신이 이 괴물들의 전설적인 치유 능력을 빼앗아간 것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어떻게 현지 소녀가 그와 똑같은 나노머신을 다룰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의 추측으로는 이들 역시 대기 중의 나노머신 입자를 끌어모아 자신처럼 공격 기술로 전환하는 것 같았다. 분명한 문제는 역사적으로 오직 순수한 인간만이 그 기술을 다룰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방금 구한 여인에게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그런 마법을 쓸 수 있는지 직접 물어보았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능력을 실제로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의 문화에서는 신성한 힘, 즉 신기를 부여받은 자만이 이 마법을 쓸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고 믿어졌다. 이 마을에서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4명도 채 되지 않았다. 진은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신기란 결국 나노머신 조작을 설명하는 그들의 원시적이고 그럴싸한 표현일 뿐이었다. 하카마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초조하게 마을 사람들의 안부를 묻지만 이미 모두 대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말에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할머니는 아이들이 왜 모두와 함께 대피하지 않고 위험한 마을로 돌아왔는지 깊이 걱정합니다. 결국 그들이 방금 싸운 괴물은 현재 이 지역을 공포에 떨게 하는 거대한 성체 괴물에 비하면 유충에 불과했습니다. 갑자기 긴장감을 뚫고 이성적인 목소리가 들려오며 할머니에게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할머니가 언급한 거대한 침략자를 이 새로운 인물은 자신만만하게 혼자서 해치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할머니는 익숙한 얼굴들이 다시 전쟁터로 돌아온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즉시 그 남자에게 다른 마을 사람들에 대해 묻습니다. 푸른 머리의 전사는 나머지 민간인들이 안전하게 대피소에 도착했다고 확인해줍니다. 알고 보니 이 푸른 머리 남자와 함께 온 나이 든 남자는 사실 하카마의 아버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감동적인 재회를 나눕니다. 당연히 그는 딸이 어디로 갔었는지 다그쳐 묻습니다. 소녀는 솔직하게 봉인된 문으로 직행했다고 인정했고 할머니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할머니는 하카마가 그 저주받은 영역에 들어간 것에 대해 격분합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그 문 너머의 영역은 오직 마을의 수호신에게만 속한 곳입니다. 어린 하카마는 괴물의 침략에 완전히 위협을 느꼈기에 그저 신의 도움을 구하러 갔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랑스럽게 지적하듯이 전설 속의 신이 바로 그녀 옆에 서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할머니는 매우 회의적이며 이 낯선 젊은이를 그들의 신성한 수호자로 인정하기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외모를 보고 주인공을 하등 종족이라 단정하며 그에게 그런 신성한 칭호를 부여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끼어든 어린 샨디는 푸른 머리의 오빠에게 진이 진짜라고 설득하려 합니다. 예, 편견이 심한 그녀의 오빠는 진의 평범한 인간의 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그녀의 주장을 일축합니다. 그들의 사회에서는 뚜렷한 동물의 특징을 물려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하등한 존재로 분류됩니다. 이 남자가 보기에 그의 여동생은 그저 엄청나게 순진한 오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어린 소녀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이 남자가 그들을 쫓던 침략자를 쉽게 물리쳤다고 자랑스럽게 밝힙니다. 감명받지 못한 그녀의 오빠는 그 공적을 일축하며 자신도 침략자를 그만큼 쉽게 쓰러뜨릴 수 있다고 거만하게 주장합니다. 이 모든 부당한 헛소리에 이미 완전히 지쳐 보이는 주인공에게 시선을 돌린 푸른 머리의 전사는 하등한 피를 가진 존재를 수용할 여유가 없으니 즉시 마을을 떠나라고 침입자를 위협합니다. 그 수다쟁이는 여전히 입을 놀리며 진의 바로 옆을 지나갑니다. 그는 너무나도 자만심에 가득 차 있어 거대한 침략자를 혼자서 죽이는 자살적인 임무를 자청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 거만한 푸른 머리의 이름은 사지입니다. 할머니는 사즈가 방금 내린 무모한 충동적인 결정에 눈에 띄게 괴로워합니다. 그녀는 다시 진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가 실제로 누구인지 여전히 신경 쓰지 않지만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지 않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임을 인정합니다. 감사를 표한 후 그녀는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사즈가 순전한 오만함 때문에 목숨을 버리지 않도록 하러 가는 동안 아이들을 안전한 대피소로 호송해달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게도 주인공은 따르기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들은 그의 자존심에 직접 의문을 제기했고 그는 결코 가만히 서서 그들이 짓밟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쓸모없는 구경꾼이 아니며 결코 하등 종족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도록 확실히 하기로 결심합니다. 장면은 당연하게도 근처 호수로 전환되는데 그곳에는 현재 기괴하고 거대한 괴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즈가 마침내 현장에 도착했고 그는 조금도 움찔하지 않고 전투 자세를 취합니다. 제우스의 천둥처럼 번쩍이는 기운으로 창과 몸을 충전한 그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괴물을 향해 돌진합니다. 반격하기 위해 사악한 생물은 말 그대로 자신의 새끼를 투사무기로 사용합니다. 다행히 이 길러지지 않은 끈적끈적한 유충들은 사즈의 전기창에 쉬운 표적입니다. 길이 열리자 사즈는 기회를 활용하여 땅에서 높이 뛰어올라 그 녀석의 얼굴을 가로지르는 파괴적인 배기를 날립니다. 괴물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큰 소리로 비명을 지릅니다. 물론 우리 모두 그렇게 쉬울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사즈가 완전히 경악한 가운데 괴물의 깊고 벌어진 상처가 즉시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푸른 머리의 전사는 마비되어 피할 시간도 없는 치명적인 반격에 완전히 노출됩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진이 마지막 순간에 개입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그 거대한 공격을 가볍게 막아냅니다. 한때 흔들림 없이 거만했던 바보 사즈는 갑자기 거대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쇼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괴물은 뒤로 뛰어올라 이전보다 2배의 힘으로 또 다른 공격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 생물이 휘두를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진은 그저 가볍게 손가락을 튕기는 것만으로 괴물의 살을 꿰뚫는 깨끗한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그 건방진 녀석은 경악한 침묵 속에서 그 장관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곧이어 나머지 일행이 물가로 달려옵니다. 미친 듯이 달려온 숨을 고르기도 전에 그들은 다시 한번 턱이 빠질 정도로 놀랍니다. 괴물이 엄청난 힘을 계속 가하려 할 때 주인공이 한 손으로 거대한 괴물을 막는 것을 보며 진은 진심으로 이 공방에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일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한 그는 사즈의 허리를 잡고 길에서 뛰어 피합니다. 카메라가 멀어질 때쯤 우리는 거대한 괴물이 진의 에너지에 의해 완전히 관통당한 것을 목격합니다. 사즈는 괴물이 무한히 재생할 수 있다면 크고 화려한 공격은 소용없다고 필사적으로 주장합니다. 다행히도 진은 이미 바로 그 변수를 고려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노머신이 유용하게 쓰이는데 괴물의 세포 재생을 적극적으로 무력화시킵니다. 사즈가 이전에 입힌 피해는 사실상 상당했지만 그 상처는 생물의 치유 능력을 과부하시키기에는 너무 얕았습니다. 이제 사즈는 이 하등한 녀석이 실제로 그들의 수호신일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가능성을 받아들이느라 거의 정신 붕괴 직전입니다. 우습게도 진은 그런 거창한 칭호에 걸맞은 신성한 뿌리가 없다고 재빨리 부인합니다. 그가 확실히 아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가 미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괴물들을 학살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격분한 괴물은 으르렁거리며 거대한 꼬리를 마구 휘두르며 물처럼 방어를 빠져나가는 민첩한 영웅을 짓뭉개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신속하게 승리 전략을 세운 진은 빽빽한 노란 얼음 결정에 가두어 생물을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괴물을 산산조각 낼 것이 확실한 치명타를 충전하면서 그는 마침내 제대로 된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는 자신을 인류 자신의 비극적인 어리석음에서 직접 태어난 괴물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1억 년의 잠을 통해 살아남은 유물이며 이 끔찍한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정화하기로 지정된 무기입니다. 사즈는 이 남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중얼거리는지 이해할 입장이 아니지만 지금 그가 신경 쓰는 유일한 것은 진이 실제로 그의 엄청난 주장에 부응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당연히 진은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수많은 잔혹하고 비극적인 실험의 문자 그대로의 정점이며 인류의 피로 얼룩진 역사에서 태어난 상상을 초월하게 준비된 무기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남은 최초이자 마지막 그리고 유일한 진정한 인간입니다. 자기소개를 완전히 마친 진은 너무나 눈부시게 강렬한 에너지 공격을 발사하여 즉시 괴물을 소각시킵니다. 그 광선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여 지구 대기권을 뚫고 우주의 진공을 꿰뚫어 그 녀석이 다시는 자라날 기회가 없도록 보장합니다. 괴물이 확실히 죽어 가루가 되자 사즈는 부풀려진 오만함이 철저히 면전에 되돌려진 후 말할 의지를 완전히 잃습니다. 한편 일행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덤불 속에서 누군가가 주인공을 아주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비한 여성은 원래 호수에서 보고된 새로운 유형의 침략자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되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괴물이 활동하는 것을 목격할 만큼 운이 좋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가 아는 한 왕도의 성기사단 최고 정예 간부들조차도 그런 거대한 위협에 혼자 맞서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알려지지 않은 젊은이는 그것을 완전히 식은 죽 먹기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스파이는 너무 흥분해서 방금 목격한 모든 것을 길드에 보고하고 싶은 흥분을 말 그대로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날 늦게 진은 마침내 그의 친구 카구라가 남긴 100만 년 전의 홀로그램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의 디지털 친구는 진이 실제로 이것을 볼 때쯤이면 수백만 년이 지났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엄청난 시간 점프 때문에 카구라는 지구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행성의 환경이 실제로 치유되었는지를 필사적으로 궁금해합니다. 그는 시작부터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사악한 오염체들은 세상 자체가 극적으로 회복되더라도 결코 완전히 멸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진이 방금 하나와 싸움을 마쳤기 때문에 그 사실은 이미 꽤 명백합니다. 카구라는 진이 깊은 동면 상태에 있는 동안 자신도 주기적으로 동면에 들어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점진적인 변화를 관찰했다고 밝힙니다. 환경 복원 덕분에 오염체들의 전체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생태계가 변함에 따라 오염체들도 그와 함께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적응은 세상이 결코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카구라는 새로 등장하는 생명체들이 오염체들의 먹이가 되는 대신 저항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도록 의도적으로 유전자를 편집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카구라는 주인공을 위해 특별히 거대한 파워업을 남겨두었다고 밝힙니다. 그렇습니다. 빛나는 녹색 액체로 가득 찬 그 불길한 주사기는 바로
진이 자신의 정맥에 직접 주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진의 몸은 즉시 신비한 에너지로 지지직거리며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방금 맞은 혈청은 그에게 나노머신과의 100% 호환성을 부여합니다. 통합이 완전히 끝나면 진은 나노머신 형태 변환을 통해 물리적 물체를 생성하는 엄청난 능력을 얻게 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업그레이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의 오랜 친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비슷한 파워업들을 숨겨두었다고 밝힙니다. 그는 일부러 한 곳에 모든 걸 보관하지 않았어. 오염체들이 시설을 파괴해서 모든 걸 한 번에 날려버릴 경우를 대비한 거지. 게다가 이 보물찾기 덕분에 진은 전 세계를 여행하며 이 새로운 세계의 장엄함을 직접 목격하게 될 거야. 카구라는 이 먼 시대의 오염체들이 어떤 위협이 될지는 전혀 모른다고 인정했지만 미래가 그들이 아주 오래전에 남겨둔 암울한 종말의 현실보다 훨씬 밝을 것이라고 확신했지. 메시지가 진행되면서 홀로그램 영상은 그 불쌍한 과학자가 세월의 흐름에 얼마나 늙어갔는지를 보여줬어. 카구라가 이 아름답게 복원된 세상을 직접 볼 수 없다는 사실의 깊은 슬픔을 표하는 그야말로 씁쓸한 순간이었지.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진에게 공식적으로 넘겨준 후 메시지는 마침내 끝이 났어. 때마침 하카마와 일행이 도착해 자신들의 이른바 수호신을 애타게 찾고 있었지. 그녀와 코알라 녀석 단포는 그를 마을로 다시 끌고 가려고 왔어. 온 마을이 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거든. 돌아가는 길 진의 날카로운 눈에 하카마의 목에 걸린 익숙한 연구시설 출입 열쇠가 들어왔지. 호기심이 생긴 그는 그녀가 대체 어떻게 그 펜던트를 손에 넣었는지 물었어. 하카마는 오래전 한 위대한 분이 조상들에게 이걸 수호 부적으로 대대로 물려주라고 했다고 설명했어. 전설에 따르면 마을에 위험이 닥쳤을 때 바로 이 열쇠가 수호신을 소환해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했대. 이 말을 들은 진은 깊이 감동했어. 친구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모든 걸 준비해줬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카구라에게 깊은 빚을 진 기분이었지. 마을 중심부로 돌아오니 이미 성대한 파티가 한창이었어. 모두가 정신없이 먹고 마시는 동안 아이들이 마침내 수호신을 이끌고 모두의 앞에 나타났지. 하지만 하등 종족을 본 마을 어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었어. 그들의 좁은 소견으로는 생물학적으로 평범한 존재가 전설적인 수호신이라는 칭호를 갖는다는 게 도무지 말이 안 됐던 거지.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우리의 주인공을 의심하던 바로 그때 사즈가 벌떡 일어나 감히 구원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냐며 그들에게 호통을 쳤어. 심지어 당연하다는 듯 주먹까지 날렸지. 어쨌든 위선자들은 위험이 닥치자마자 꽁무니 빼고 도망쳤던 바로 그 겁쟁이들이었으니까. 이 소란을 지켜보던 하카마와 단포는 사즈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위선을 느낄 수 있었어. 몇 시간 전만 해도 진의 힘을 비웃고 격렬하게 의심했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그였으니까. 마을의 할머니가 진에게 직접 말을 걸기 위해 앞으로 나섰어.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며 그녀는 마을 전체를 대신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려 했지. 사실 그의 시기적절한 도움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야. 마을은 잿더미가 되었을 테니. 늘 그렇듯 우리의 주인공은 그저 자기 임무였을 뿐이라며 무심하게 칭찬을 흘려넘겼어. 하지만 이들이 호의의 표시로 무언가 보답하지 않고는 자신을 그냥 보내주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지. 그는 물질적인 부를 요구하는 대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바로 정보를 요청했어. 진은 현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했지. 안타깝게도 고립된 마을 주민들이 그런 거대한 지정학적 질문에 답할 리가 없었어. 그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면 크레모시아의 왕이 있는 왕도로 가보라고 강력히 조언했지. 왕도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드니 전 세계의 정세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대한 중심지라는 거야. 코다마 마을 상인들도 목잠사로 만든 특산품을 팔러 그곳에 자주 간다고 했어. 왕도까지 가는 길이 길고 험하기로 악명 높지만 할머니는 진이 보통 내기가 아니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녀는 하카마에게 공식 안내역을 맡기면서 어차피 왕도에 갈 예정이었으니 진에게 그녀를 데려가라고 제안했어. 하카마는 신성력을 다룰 수 있는 몇 안 되는 희귀한 존재라 마법사들을 양성하는 명문 아카데미에 입학하고 싶어 하거든. 진은 이 시대에도 정규 교육기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놀랐어. 갑자기 우리의 주인공에게 아주 시끄럽고 충성스러운 추종자가 생겼다는 게 분명해졌지. 사즈가 여행길에 수호신의 개인 경호원이 되겠다며 열렬히 자원했어. 할머니는 사즈에게 왕도에 갈 이유가 전혀 없지 않냐며 단칼에 거절했지. 하지만 사즈는 자신에겐 분명한 이유가 있다며 큰 소리쳤어.
존경받는 성기사단에 입단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그게 터무니없는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 그녀는 사즈가 기초 아카데미조차 통과하지 못했는데 엘리트 기사단에 들어가는 건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매정하게 지적했어. 이 말에 진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 신성력 사용자이니 진은 그가 입학시험을 손쉽게 통과할 거라 생각했거든. 하카마가 그 숨겨진 이유를 알려줬지. 멍청이들을 걸러내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필기시험이 있는데 비극적이게도 사즈는 자신의 순전한 멍청함의 희생양이 되었던 거야. 농담은 제쳐두고 진은 성기사라 불리는 이 엘리트 집단에 대해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겼어. 말이 나온 김에 장면은 마을을 떠나 중무장한 한 기사에게로 전환돼. 그는 코다마 마을 지역을 공포에 떨게 하던 거대 침략자가 이미 완전히 섬멸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한 건 덤불 속에서 호숫가 전투를 전부 지켜보던 바로 그 첩자였지. 기사는 그녀에게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요구했고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보고가 맞다고 확언했어. 성기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 오늘까지 그는 자신들의 정예 기사단 외에 누군가가 그런 수준의 괴물을 혼자서 처리할 능력을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 보고가 한창일 때 갑자기 오염체 한 마리가 첩자의 무방비한 등을 노리고 덮치려 했어. 기사는 눈부신 속도로 반응의 검을 뽑아 괴물을 단숨에 두 동강 냈지. 왕국의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는 대신 기사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어. 그는 너무나도 흥미가 동해 그 거대한 괴물을 손쉽게 해치운 미지의 남자를 직접 추적해 만나보기로 한 거야. 진은 상쾌한 아침 공기를 즐기며 잠에 섰겠어. 이런 풍경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 한편으로는 소중한 친구 카구라가 이 광경을 함께 보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어. 아이 중 하나가 옷을 가져와 수호신님께 입으라고 재촉했지. 다음 장면, 우리의 주인공은 마을 어귀에 서 있었어. 하카마의 할머니는 그녀에게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당부하고 사즈는 자기가 진의 안내역이 되지 못한 것에 잔뜩 토라져 있었지. 진은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사즈의 움직임을 칭찬하고는 왕도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해줬어. 이 말에 사즈는 소녀 팬처럼 소리를 지르며 수호신님의 행운을 빌고 하카마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지. 하카마도 조심히 다녀오라는 인사를 받았어. 그렇게 두 사람의 여정이 시작되었어. 키 작은 소녀와 키 큰 남자는 함께 걸으며 온갖 아름다운 경치를 지나쳤지. 하카마의 안내를 받으며 가다가 마침내 야영 준비를 할 때 진은 왕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물었어. 나흘 정도 더 걸으면 된다니 생각보다 멀지는 않았지. 하지만 그녀는 진의 사정이 궁금했어. 왜 그토록 세상을 탐험하려 하는지 말이야. 그는 비밀이라며 알려주길 거부했지. 마음속으로 그는 카구라의 막연한 설명을 통해 오염체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이 시대에 와서 몇 번 마주치기도 했고 놈들은 보통 파괴되고 오염된 환경에서만 번식하는데 이곳과는 정반대지. 그건 즉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배후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뜻이고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였어. 그가 생각에 잠겨 심각한 표정을 짓자 하카마가 겁을 먹었고 그는 생각에 잠겨 미안하다며 사과했지. 진은 한 가지를 깨달았어. 이 시대는 오염체들에게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았다는 것. 생존의 흔적이 곳곳에 뚜렷하게 남아있었지.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 그 다음이 오염체들을 처리하는 것이었어. 괴물에 대한 조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직접 할 수 있으니 그리 어렵지 않았지. 그 외에도 그는 즉시 한 가지를 바꾸고 싶었어. 하카마에게 자신을 수호신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 그녀는 여전히 너무 깍듯했고 그는 그냥 진이라고 부르라고 재차 말해야 했어. 말발굽 소리가 두 사람의 주의를 끌었어. 한 성기사가 부하들과 함께 나타나 두 사람에게 잠시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했지. 이 남자는 전형적인 백마탄 왕자님처럼 보였지만 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신분을 물었어. 성기사단 소속 제7사단장 아거스 울탄이라고 자신을 밝혔지. 성기사라는 개념은 우리 주인공에겐 아직 생소했어. 마을 사람들이 말했던 그 흥미로운 자들이 이들인가 싶었지. 아거스의 부하 중 버릇없는 여기사 하나가 일어나지도 않고 대장에게 무례를 범하는 평민에게 버럭 화를 냈어. 그녀는 대장에게 이 두 사람이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말했지만 아거스는 그녀를 제지하며 진정하라고 했지. 카리나가 뒤에서 투덜거리는 동안 성기사는 이번엔 더 정중한 태도로 진에게 말을 걸었어. 우리의 주인공은 아까 카리나가 한 말이 궁금했을 뿐이지만 성기사는 그녀가 그냥 무례했을 뿐이라며 얼버무렸지.
아거스는 화제를 돌려 남자의 신원과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길인지 물었어. 하카마는 자신들이 코다마 마을 소속이며 왕도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지. 카리나는 이걸 또 확증으로 삼아 거만한 태도로 두 사람을 하등 종족이라 비난했어. 마치 자기가 IQ 3000이라도 되는 듯 코다마 마을 출신의 하등 종족들을 밝혀냈다며 잘난 척을 늘어놓았지. 지는 출생 기록이 있다는 말에 이 세계의 발전에 내심 감탄했지만 아거스가 다시 끼어들어 경솔한 추측을 하는 카리나를 막았어. 사실 그는 어린 소녀 하카마가 입고 있는 옷이 왕도에서도 고품질로 인정받는 특별한 코다마 의복이라는 걸 알아봤거든. 마을 아이들은 그런 왕실 옷을 입지 않아 그들이 정말로 마을 출신임을 확인시켜주며 카리나의 멍청함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소녀에 대해서는 확신했지만 아르고스는 칼을 뽑아 그의 앞에 서 있는 남자를 겨누며 그가 다른 이들과는 다르다고 선언한다. 우선 그는 이 남자의 옷을 본 적도 없었고 어디 소속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성기사는 카다마 마을과 수도 사이의 길에 많은 도적들이 들끓고 있다고 말한다. 이 남자가 아이들을 인신매매하려는 도적 중 하나일 수도 있고 하카마 역시 순진한 척하며 한패일 가능성이 있다. 어린 소녀가 부인하며 끼어들려 하지만 그들은 한마디도 믿지 않는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카마는 공격을 시도했지만 여러 개의 마법검이 사방에서 그녀를 꼼짝 못하게 하며 궁지에 몰리고 만다. 그녀는 신성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성기사의 칭찬을 받는 한편 우리 주인공은 성기사의 힘에 깨 감명받는다. 아르고스의 능력은 강력하다. 지는 그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권위의 위치에 선 성기사는 그 남자가 어디서 왔는지 설명을 요구한다. 그 정보가 우리 주인공의 생사를 가를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지는 살기 어린 눈빛으로 그를 쏘아본다. 긴장감은 팽팽했지만 결국 형님은 감정을 억누르고 카다마 마을에서 왔다고 간신히 말한다. 카리나가 벌떡 일어나 면전에 대고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치지만 아르고스는 진심으로 이 설명을 받아들이고 무기를 내린다. 방금 전까지 살해 협박을 하던 녀석이었기에 이는 충격적인 반전이다. 성기사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감지하고 하카마는 공식적으로 진을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선언한다. 수호신이라는 개념은 성기사의 흥미를 끌었지만 그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서서 떠나려 한다. 그는 말에 다시 올라타며 자신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한다. 아르고스는 사실 그 모든 것을 임무의 일환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장은 앞으로 왕도에서 서로 만나게 될 것을 직감한다. 심지어 무슨 곤란한 일이 생기면 자신을 찾아오라는 제안까지 한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서둘러 자리를 뜨고 어째선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길 바랐던 카리나를 무안하게 만든다. 진조차도 이 여자의 드라마에 대한 정신병적인 욕구에 혼란스러워한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일행이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것을 본다. 카리나는 아무 이유 없이 억지를 부리며 진이 의심스럽고 그 하등종을 그냥 보내줘서는 안 됐다고 강조한다. 하등종이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아르고스는 그들 중 누가 진정한 하등종인지도 모른다며 소녀를 조롱한다. 그의 생각을 확인시켜주듯 레아도 동의하자 카리나는 큰 충격을 받는다. 사실 그녀는 그들과 그들이 마주했던 남자 사이에 얼마나 신과 같은 격차가 있었는지를 강조한다. 아르고스는 사실 한순간에 3번이나 움직이려 했지만 그의 결심조차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던 진이 즉시 행동에 옮겨 움직이기도 전에 자신을 제압할 것이라는 것을 감지했다. 이제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인공 정말 대단하다. 그건 그렇고 아르고스는 신성력까지 사용하려 했지만 진의 앞에서는 그 빌어먹을 힘이 발동조차 되지 않아 카리나를 겁에 질리게 했다. 하카마를 상대로 써서 쉽게 궁지에 몰았던 바로 그 기술이 그에게는 통하지도 않았다. 레아도 똑같이 시도했지만 실패했을 뿐 그들의 힘과 진 같은 괴물 사이에는 차원이 다른 격차가 있음을 암시한다. 그런 이업은 아르고스가 보기에도 기사단 중 총사령관 정도나 되어야 겨우 가능할 일이다. 레아와 카리나는 코웃음을 치고 그 바보 같은 소녀는 그때 자신들이 얼마나 압도당했는지 전혀 몰랐다. 멋진 왕자님은 그들이 방금 괴물, 다른 이들과는 다른 이례적인 존재를 만났으며 카리나가 부대에 새로 왔으니 실수해도 괜찮다고 강조한다. 코다마 마을의 침입자를 죽인 자에 관해서는 아르고스는 바로 그 녀석일 것이라고 의심한다. 카리나는 상황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녀의 단장은 현명해서 상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격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믿는다. 그는 또한 진이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꽤 침착하다고 믿으며 지금 그들의 목표는 더 이상 개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왕도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길드의 도적들의 상황에 대해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아르고스의 생각 속에서 그는 이 카다마 마을의 수호신이라는 인물에 대해 이질감을 느낀다. 만약 저 남자만 우리 편이 될 수 있다면 그들의 나라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다음 장면에서 우리 주인공은 하카마와 함께 다시 길을 나서며 지난번에 흥미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언급한다. 그는 모든 성기사들이 그들이 만난 사람만큼 강한지 궁금해하지만 하카마는 아르고스가 특별했다고 설명해준다. 기사단 중에서도 최고 중에 최고만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성기사로 칭송받는다. 아르고스는 그들 리그의 최정상에 있다. 그녀는 심지어 지난번 그의 정령술 발동이 얼마나 빨랐는지 몸짓으로 보여주는데 우리 주인공에게는 생소한 용어다. 아무래도 현 시대에서는 정령의 힘을 빌리는 것을 신성력이라 부르고 그런 힘을 기르는 데 사용되는 기술이 기본적으로 정령법 또는 정령술인 것 같다. 다시 말해 카구라와 진의 나노머신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이해를 초월하는 정령처럼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들이 현 시대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판타지처럼 보일 것을 알지만 하등 존재에 대한 카리나의 분노에 찬 감정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진은 그 용어에 흥미를 느끼고 현 시대에는 여러 다른 종족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곤충이나 물고기를 닮은 종족도 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어떤 종족은 물속이나 특정 지역에서만 살 수도 있었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생물들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했기 때문에 그것이 변했다. 이 말은 진에게 매우 흥미로웠고 그는 즉시 인류의 일부 생존자들이 1억 년 후에 진화 주기를 시작하게 한 원인이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 거창한 가정을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다. 대신 진은 환경에 변화하고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들이 하등종이라 부르는 가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가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취급하며 노예로 팔아넘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하층민이자 약자로 여겨진다. 이 시대에 노예제도가 존재한다는 개념은 우리 주인공을 불편하게 하지만 하카마는 자신의 의견에 확고하다. 그녀는 그들과 하등 존재들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밝게 주장한다. 그녀는 단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이상하며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지는 어린 소녀의 인품에 감명받는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누군가 그들 앞에 나타나는데 지치고 얻어맞은 모습이다. 이 아이는 길에 쓰러져 도움을 청하고 하카마는 그의 곁으로 달려간다. 진은 아이를 자세히 관찰하며 길을 기준으로 동물적인 특징이 없는 것을 보고 어떤 종류의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아이는 목부터 발끝까지 멍으로 뒤덮여 있다. 이 상처들은 평범한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니다. 하카마가 소녀를 일으켜 세우려 최선을 다하는 동안 진은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발동시킨다. 고마워하기는커녕 아이는 즉시 연기를 멈추고 하카마의 목에 칼을 겨누며 그가 서 있는 곳에서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그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이 상황은 우리 주인공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이제 그는 처음부터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는 또한 주위를 스캔하여 근처에 있는 자들을 확인한다. 한 남자가 허공에서 나타나 자신의 지시를 따른 푸아로의 일처리를 칭찬한다. 이 능력은 스텔스 위장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나노머신이 주변의 시각 정보를 흡수하여 투명 망토를 만드는 원리로 작동한다. 유일한 약점은 움직이면 투명화가 풀린다는 것이지만 이 녀석들은 꽤 잘 사용했다. 대장은 진을 하등종이라 부르며 그가 가진 멋진 옷 때문에 괴롭힌다. 그는 또한 진이 어디서 왔는지 같은 질문을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차갑게 침묵을 지키며 대답하지 않는다. 하카마가 걱정스럽게 그를 부르자 대장은 감히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소녀를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하카마는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발동시켜 독자적으로 행동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당장 멈추라고 소리친다. 그는 그녀가 사람들을 상대로 그런 힘을 쓰는 것을 원치 않는데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어린 소녀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반면 여기 도적 대장은 소녀 역시 신성력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고 신이 나서 어쩔 줄 모른다. 그들은 진에게도 그런 힘을 다룰 수 있는지 묻지만 형님은 장난칠 기분이라 알아내야 할 미스터리처럼 행동한다. 화가 난 덩치가 그를 걷어차 넘어뜨리며 하등종에게 분수를 지키라고 상기시킨다. 대장은 부하가 자신들의 상품을 손상시키려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그들이 좋은 가격에 팔릴 것이라는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진이 하등 존재처럼 생겼기 때문에 신성력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동시에 하카마는 이들이 아르고스가 경고했던 도적과 노예 상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도적 두목은 소녀부터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주문을 발동시키고 하카마는 이대로라면
잡혀서 노예로 팔릴 것이라는 생각에 목숨의 위협을 느낀다. 다음 장면에서 웃기게도 진이 그녀의 단잠을 깨운다. 형님은 셔츠를 입고 있지 않은데 이 바보들이 말 그대로 그의 모든 옷을 훔쳐가고 속옷만 남겨뒀기 때문이다. 하카마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한다. 다른 노예들이 갇혀있는 일종의 수용시설처럼 보인다. 진은 그것이 도적들의 은신처라고 설명하며 그들보다 먼저 잡힌 사람들을 가리키기까지 한다. 이 사람들 모두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대부분은 하등종이다. 암울한 장면이지만 웃기게도 하카마는 왜 이 남자가 그렇게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지 더 궁금해한다. 진은 그가 이상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설명하지만 그녀는 이 남자가 옷도 없이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지에 그저 놀랄 뿐이다. 아무래도 이 모습이 진에게 가장 편안한 복장인 것 같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녀는 그가 왜 그 자리에서 바로 반격하지 않았는지 가장 궁금해합니다. 그의 신과 같은 힘이라면 단번에 그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포아로는 아침 식사를 위해 방 안으로 보내집니다. 그들이 깨어있는 것을 발견한 후 그녀는 그들에게 식사를 권합니다. 하카마는 화가 났지만 포아로는 용서받을 거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자신을 미워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순수한 소녀는 짜증이 났지만 진이 파란머리 소녀를 착하다고 말해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피해자인 척하던 그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은 사실 나쁜 사람들은 애초에 누가 자신을 미워하는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같은 개념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포아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가 착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합니다. 어쨌든 여기 속옷 차림의 남자는 요가 놀이를 끝내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아이로 아저씨처럼 창살을 붙잡고 말 그대로 구부려 부수며 나갈 길을 만듭니다. 포아로는 방금 본 광경에 아연실색합니다. 사실 진은 개인적인 대화를 위해 계속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란머리 소녀는 이유를 몰라 혼란스러워하지만 진은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가 어딘가에 감금되어 협박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감지했습니다. 포아로는 이 남자의 추측이 어떻게 그렇게 소름끼치게 정확한지 두려워합니다. 그는 심지어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자신이 속은 유일한 이유는 소녀의 상처가 진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범죄자들은 보통 자신의 동료를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이지는 않죠. 그렇게 그는 포아로가 협박을 당해 억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진의 말에 그녀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고 결국 그녀는 남동생이 이 6 쓰레기들에게 잡혀있다는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들은 그녀가 저항하면 남동생을 국외로 팔아버릴 것이며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계속 협박했습니다. 포아로는 부모님마저 이 개자식들에게 살해당했고 남은 건 남동생뿐이라며 눈물을 터뜨리며 무너집니다. 그녀의 사정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 남자는 그 무엇보다도 더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진은 말 그대로 분노에 휩싸였고 하카마는 마침내 그가 왜 그렇게 잡히도록 내버려뒀는지 이해합니다. 그의 목표는 항상 이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또한 악당들이 고집스럽고 짜증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놓치면 나중에 재앙으로 이어지는데 그들은 힘을 재건하고 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오빠는 이 바퀴벌레들을 한꺼번에 박살내고 싶어하고 뒤에서 이 털복숭이를 걷어차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길이 열렸으니 고조 사토루는 이 하찮은 인생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작정입니다. 진은 누구보다 악당의 심리를 잘 알고 있으며 우리는 인류 문명이 기술적 정점에 도달했던 1억 년 전 과거로 돌아가면서 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당시 그 아이는 얻어맞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첫 생각은 세상의 정의를 동경하는 것이었지만 그 동경에는 두 번째, 더 끔찍한 깨달음이 뒤따랐습니다. 정의가 필요한 세상은 압도적으로 많은 나쁜 사람들, 예를 들어 자신을 사냥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가 자란 환경 속에서 소녀는 결코 원했던 평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건드리려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지는 말 그대로 자신의 힘의 무게로 그들을 짓눌러 수년에 걸쳐 뼈를 부수고 파괴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나쁜 사람들을 쓰러뜨렸고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들을 계속해서 짓밟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진이 잘못된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우리를 현재로 다시 이끕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미 시체 더미를 만들어 놓고 앞에 있는 패배자들과 맞서기 위해 상남자처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빠는 그저 킬 카운트를 올리고 싶을 뿐이고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부하 중 한 명을 앞쪽의 다른 부하들에게 던져버립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그 남자를 붙잡는 순간 우리의 주인공은 번개처럼 빠른 발차기로 달려들어 다른 한 명을 도륙합니다. 진이 이 녀석을 벽에 분화구를 만들며 날려버리자 그의 친구는 경악합니다. 멈출 줄 모르는 빌어먹을 괴물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겁에 질린 남자는 도망치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비명만이 아래층의 포로들에게 닿습니다. 포아로는 이 비명이 다른 놈들에게서 나온 것임을 직감합니다. 그녀는 진이 도대체 누구인지 진심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카마는 이 남자가 걸어 다니는 신이며 그가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아무렇지 않게 밝힙니다. 지금은 그의 지시에 따라 밖으로 나가야 하지만 포아로에게는 곧 구출될 것이라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산적 두목은 강력한 신성 마법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기기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단순한 힘싸움에서는 누구도 그 남자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아로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동안 우리의 주인공은 이미 그 녀석을 무릎 꿇고 떨게 만들었습니다. 두목은 진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하며 거액의 돈을 제안하고 심지어 노예까지 덧붙입니다. 참고로 포아로의 남동생은 이 방에 갇혀 있습니다. 진은 노예를 제안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역겨워합니다. 그는 두목 앞에서 다른 녀석을 죽이고 산적 두목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이 남자의 신성한 복근, 아니 힘 앞에서는 그의 정령술조차 발동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미스터리는 진이 이 모든 힘을 얻었는가입니다. 우스꽝스럽게도 우리의 주인공은 이 광대를 어설픈 악당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악당들은 적어도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면 도망칠 배짱이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적 두목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남을 깔보는 거만한 개자식들이며 어쩌면 이길 수도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패배가 눈앞에 보일까 두려워지는 순간 그들은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이 말로 하는 폭행은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공의 조언에 따라 산적 두목은 발을 움직여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곧장 엘리베이터로 가서 레버를 당겨 그들이 괴물로 가둬둔 비밀 병기를 풀어놓습니다. 진은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오염체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어떤 귀족을 위해 획득한 강력한 야수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여기 보라색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어떻게 그 전에 우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냐는 겁니다. 산적 두목은 진에게 도전 과제를 주게 되어 더없이 기뻐하며 괴물이 전투의 함성을 지르자 모든 것을 혼돈으로 만들겠다고 맹세합니다. 첫 공격은 오염된 괴물이 진을 발로 짓밟기 위해 휘두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공격은 막혔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거대한 녀석의 엉덩이를 보게 됩니다. 산적 두목은 진의 엉덩이 힘에 말문이 막힙니다. 아니, 그의 근육의 힘 말입니다. 한편 진은 자신이 말 그대로 초인적인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평균적인 사람보다 몇 배나 높은 근섬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공격할 차례가 되자 이 남자는 더 많은 힘을 발휘하겠다고 맹세하기 전에 괴물을 걷어차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오빠는 마치 손오공이라도 된 것처럼 카메하메하를 쏘아 단 한 방에 괴물을 산산조각냅니다.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산적 두목은 다시 원래 자리, 즉 무릎 꿇은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진은 그를 노려보며 이 한심한 쓰레기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궁금해합니다. 이제 선택지가 없어진 그 녀석은 목숨을 구걸하며 빠져나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나의 영광스러운 백발의 왕은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며 어떤 자비의 기회도 거부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자 그는 기운 넘치는 옷을 되찾고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 아이들에게 미리 사과합니다. 먼저 오빠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서류를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흥미로운 메모 뭉치를 발견합니다. 그것들을 한 번만 봐도 아마 이 남자가 대박을 터뜨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요, 우리의 주인공은 지금 자신이 도대체 뭘 읽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언어가 그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는 하카마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은 왜 이 산적들이 오염체를 사용하고 있었는지 짚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그는 자신이 물리친 괴물의 찢어진 잔해를 조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는 방 안에 떠다니는 주변 나노머신의 카메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진은 최소한 지난주의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 하다가 마음에 드는 영상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보아하니 이 한 귀족이 괴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와서 그 생물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자세히 설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그들에게 작은 단서를 남겼습니다. 이 교활한 악당은 곧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진은 이 세부 사항을 나중을 위해 기록해두고 장면은 감금에서 탈출한 아이들에게로 전환됩니다.
포아로는 결국 남동생과 재회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진을 신이라 부르며 그의 모든 노력에 감사하지만 오빠는 그 이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그는 현재 산적들을 체포하고 있는 붉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보아하니 그들은 길드 직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 가까이에 서 있는 위험 있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가진 사람은 그들 도시의 길드 마스터입니다. 그 남자 역시 진에게 이끌려 다가와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묻습니다. 우리 주인공이 기여했음을 인정하자 파드락은 길드 마스터로서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그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그는 그 남자를 한번 보고 어떻게 한 대도 맞지 않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에 놀랍니다. 열등한 종족의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드락은 이 남자가 우선넘길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드마스터는 이번 사건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산적 토벌 의뢰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은 어떤 영주라도 산적 소탕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 생각했기에 의아해합니다. 길드마스터는 웃으며 영주에게조차 그런 수준의 권한은 없다고 말합니다. 범죄를 처리하는 것은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길드원들의 의무로 여겨집니다. 설령 이 땅의 통치자인 사피온경이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국왕께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파드락은 자신의 추측을 확신하지만 진은 1억 년 전의 상황과 비교하며 영주는 시장에 해당하고 길드는 경찰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 해도 사피엔경은 쉽게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진은 산적들로부터 회수한 모든 서류를 넘기기로 결심하며 길드에 도움이 될지 묻습니다. 길드 마스터는 그중 하나를 읽고는 그것이 산적들과 거래한 자들의 명단임을 깨닫습니다. 이 명단 덕분에 그들 일당을 쉽게 체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궁금해진 진은 도시 영주의 이름도 명단에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피엔경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 그가 자신의 흔적을 숨기는 교활한 악당임을 보여줍니다. 지금으로서는 진이 이 상황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도왔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합니다. 길드 마스터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길드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갈 곳이 없습니다. 부모를 잃은 푸아레와 니노 같은 경우를 고려하지 않는 역 같은 시스템 때문에 진은 그들을 머물게 할 보호소를 요청합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시대에는 마을에 보호소조차 없습니다. 파드락은 이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하등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아이들은 시무룩해하고 진은 이 세상도 결국 다 똑같다는 것에 실망합니다. 그는 일할 곳이 없더라도 이 아이들을 혼자 두고 싶지 않습니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오른 그는 만약 기회가 있다면 두 사람이 어디선가 일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푸아레는 동의하며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하고 진은 이 말을 듣고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던 황금 기사 아르고스를 떠올립니다. 다음 장면, 우리는 아르고스를 방문하기 위해 왕도 크레모시아에 와 있습니다. 성기사는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어디선가 오한을 느낍니다. 저택에 도착한 그는 팀원들에게 오늘은 푹 쉬라고 말합니다. 아르고스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자부심과 영광으로 그를 환영하는 하녀와 집사들의 무리에게 환영받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보고를 요청하는 것이었고 하인들의 반응으로 보아 성기사는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집사는 막 돌아오신 주인님을 성가시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그의 여동생은 위에서 쏘아보는 눈빛으로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아르고스는 보고를 받고 즉시 두통을 느낍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고 침입자가 수도 내부에 나타나 대혼란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그에게 덜 중요했고 오히려 누가 그 괴물을 안으로 이끌었는지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의 가장 유력한 추측은 자신들의 파멸을 꾸미는 수상한 자들로 가득한 하르니스크 아카데미의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수도의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동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진과 그의 일행은 수도를 향한 여정을 재개했습니다. 토벌 임무를 시작한 지 3일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푸아레는 수도에 자신들 같은 하등종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절한 남자진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만으로도 이미 큰 강점이라며 아이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격려합니다. 한편 하카마는 멀리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수도가 가깝다고 알려줍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왕도의 웅장한 아름다움을 보고 완전히 넋을 잃습니다.
저녁 무렵 그들은 수도 안으로 도착합니다. 그곳은 사방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하카마는 수도가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예전에 언급했던 코다마 의복까지 온갖 종류의 상품을 이곳에서 구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진은 흥미롭다고 생각하며 곤충 돌연변이 무리도 발견합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종족들이 풍부하여 모두가 어떻게 다르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거리는 깔끔합니다. 수도의 안전도 최상급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몇 역겨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은 시대마다 저마다의 문제 덩어리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카마에게 아카데미 입학시험에 대해 묻고 다음 주에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시험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지만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한 금발 소녀는 이 일행이 특히 모두 하등종처럼 보이는데도 하르니스크 아카데미에 입학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호텔방에 도착하자 하카마와 니노는 푹신한 침대 위로 뛰어듭니다. 진의 수도 도착이라는 초기 목표가 달성되면서 그들은 마침내 제대로 된 곳에서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새로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 돈을 벌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나저나 주인공은 산적토벌로 두둑한 돈을 받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특히 내 명의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아이들이 일할 직업을 찾아주는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은 아르고스와의 만남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들은 그 남자의 위치나 그에게로 이어질 수 있는 인맥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은 여러 가지 선택지를 추측하며 우선적으로 오염체 조사를 최우선으로 둡니다. 그는 이 시대에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그런 괴물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염체는 본질적으로 매우 위험한 존재이므로 방치해 둘 수 없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는 생명체들이 다시 완전한 전멸을 맞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무심코 하카마에게 이 나라 사람들은 무언가를 조사해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묻습니다. 보아하니 그들은 그 주제에 관한 책을 읽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책 자체는 꽤 비쌉니다. 마을에서조차 그들은 책값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동시에 왕도에는 훌륭한 도서관이 있어 조사를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진은 이제 그 도서관을 유리하게 이용하여 카구라가 남긴 연구소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좋아합니다. 다음 장면, 주인공은 접수대에 있지만 직원은 그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거부합니다. 책은 신성한 국가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무나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인된 아카데미의 학생이나 귀족만이 그런 장소를 이용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우리 주인공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카마는 웃기게도 진에게 주인공이 현재 상태로는 글조차 읽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가 글자를 배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언어를 완전히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주인공이 마치 시험 준비라도 하는 것처럼 머리를 극적이는 동안 망토를 입은 두 남자가 임무의 일환으로 그들을 몰래 염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대화를 위해 진에게 다가가지만 사실 그것은 폭력적인 주먹으로 시작되는 대화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반사적으로 즉시 그의 주먹을 잡고는 자기 속의 매너가 참 훌륭하다며 그를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하는데 도시의 안전은 무슨,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오만하고 진은 그의 주먹을 공중으로 막아 강력한 마법 폭발을 빗나가게 합니다. 싸움꾼은 그의 날카로운 본능을 칭찬하지만 푸아레는 이들이 어떻게 민간인 구역 한가운데서 공공연하게 신성력을 사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이 패배자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고 누군가 자신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다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불량배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으면 수도에서 꺼지라고 진의 일행을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히려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진은 자신의 입장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고 다시 공격해보라고 남자를 도발하지만 그의 주먹은 잡히고 말 그대로 단단한 땅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들 중 한 명에게 현실을 깨닫게 해준 후 그는 자신에게 바로 마법 폭발을 발사하는 다른 한 명에게로 몸을 돌립니다. 진은 피하지 않고 불타는 공격을 정면으로 막아내 이 남자는 자신이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연기 속에서 손이 나타나더니 그는 재빨리 그 남자를 붙잡아 마치 아무 무게도 나가지 않는 것처럼 들어 올립니다. 진지한 어조로 진은 그들이 한심할 정도로 약하면서 자신에게 도전한다며 그럴 의지라도 있다면 말이지만 조롱합니다. 주인공은 정말 이 이야기의 고조 사토루입니다. 한편 그의 희생자는 도대체 어떻게 하급 종족이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사단이 싸움을 멈춥니다.
이 문제로 휴일을 방해받아야 해서 짜증이 난 것은 카리나입니다. 소녀는 진을 공격한 가해자들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하카마와 우리 주인공을 감옥에 쳐넣고 싶을 뿐이고 이것은 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비록 그녀가 현재 그의 얼굴에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도 아르고스와 관련된 누군가의 주의를 끄는 소동을 일으킵니다. 길거리 싸움을 단속한 후 카리나는 진을 발견하고는 마침내 도시에서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하등종 진을 잡았다고 믿으며 즉시 흥분합니다. 그녀가 막 그에게 설교를 시작하려 할 때 근처에 서 있던 하나인 관중이 그녀에게 다가와 일어난 모든 것을 봤다고 인정합니다. 그 관중은 사실 진이 먼저 공격을 받았으며 싸움 동안 자신을 방어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카리나가 공격자들의 얼굴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그들이 하르니스크 아카데미에 늘 문제를 일으키는 어리석은 후배들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그녀는 성기사단장님의 여동생이 이 난장판에 또다시 연루되지 않기를 조용히 바랍니다. 진은 카리나에게 현재 순찰 중인지 물으며 도시 주변의 이런 임무는 보통 길드원들이 처리한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합니다. 카리나는 근처 카페에 가던 길에 질서를 유지하는 기사로서의 책임을 다했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진이 학원에 강한 학생들을 손쉽게 물리치는 것을 직접 본 카리나는 이른바 열등 인간에 대한 단장의 의심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리를 피하려 하며 진에게 다시는 말썽을 일으키지 말라고 부탁하지만 진은 그녀를 쉽게 보내주지 않고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 아르거스 단장을 만날 수 있도록 호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고대인이 마침내 7사단장 아르거스를 만나게 되자 그는 본론으로 들어가 그들을 고용해달라고 요청하며 이전에 도움을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아르거스였음을 상기시킵니다. 아르거스가 함께 온 아이들에 대해 묻자 진은 아르거스가 찾던 도적들과 마주쳐 그들을 붙잡아 길드에 넘겼다고 설명합니다. 아르거스는 열등종처럼 보이는 자가 그 모든 일을 그렇게 빨리 해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 불안해합니다. 진은 니노와 그의 누나 푸아로를 데려온 것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열등종으로 여겨져 사람들이 그들을 함부로 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계속 설명합니다. 그 때문에 진은 단장에게 그들을 위해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르거스 단장은 고대인에게 그들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상기시키지만 진은 자신이 아이들을 구했으니 책임질 의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르거스는 이 논리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동안 아이들은 희망의 참 표정으로 구원자를 바라봅니다. 단장은 재빨리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진이 학원에서 교사로 일하는 것에 동의해야만 아이들이 자기 집에 머물며 일하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진은 별 생각 없이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곧 아이들은 하녀복으로 갈아입습니다. 푸아로는 단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단장은 다른 하녀들에게 그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차별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합니다. 진이 아르거스와 함께 걸어가면서 그는 단장에게 교관으로 일하는데 어떤 조건이 숨어 있는지 묻습니다. 아르거스는 진이 원래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자신의 직감이 진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준다고 설명합니다. 단장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진에게 하르니스크 학원에 잠입해달라고 말합니다. 진은 심각해져서 제대로 된 설명을 요구하고 아르거스는 수도 내부의 현재 권력 다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르면 왕이 위독하여 언제라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파벌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조용한 냉전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일반적인 계승 분쟁 외에도 왕위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없지만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려는 자들도 있다고 덧붙여 설명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극도로 위험하며 심지어 이 시대 사람들이 침략자라고 부르는 오염체들을 무기로 사용하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은 사피엔 영주를 떠올리며 그보다 더 골치 아픈 인물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단장은 이 사람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들의 숨겨진 기지를 찾고 싶다고 말하며 현재 가장 의심하는 곳이 하르니스크 학원이라고 합니다. 아르거스는 문을 두드리고 진을 자신의 여동생 미리아 올텐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그녀가 학원에 다니며 그를 안내해 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미리아는 카리나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진을 천한 열등종이라고 부르며 즉시 날카로운 혀를 드러냅니다. 단장은 재빨리 그녀를 말리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열등종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그토록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진은 그녀의 무례한 태도를 지적하고 이는 단장을 당황하게 만들며 그는 그녀의 행동에 대해 사과합니다. 카리나는 진에게 다가가 미리아가 사실은 매우 유능하지만 열등종을 몹시 싫어한다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미리아는 계속해서 진에게 모욕을 퍼부으며 그가 교관 역할을 맡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카마는 자신의 보호자가 글도 읽지 못한다고 무심코 밝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하카마는 이내 진이 얼마나 강하고 유능한지를 칭찬하며 말을 이어갑니다. 그녀의 말에 카리나는 문득 이전에 학원 학생들에게 아르거스를 공격하라고 시킨 사람이 미리아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단장은 거듭 사과하며 여동생을 제대로 훈육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진은 화제를 돌려 아르거스에게 학원에서 정확히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묻습니다. 아르거스는 자신이 관찰한 바로는 진이 정령술에 꽤 능숙해 보여 기초를 가르칠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발화, 방전, 빙결, 치유의 4가지 기본 정령술을 나열하며 그중 2가지만 사용할 수 있어도 충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곳의 기본이 단 4가지 정령술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말을 듣고 진은 아까 그 도적 두목이 사실은 꽤 실력자였음을 깨닫습니다. 그가 사용한 능력은 이곳에서는 이미 특수 정령술로 간주될 것입니다. 진은 이 시대 사람들이 이 특별한 힘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겠다고 결심하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하카마가 마침내 학원 입학시험을 치를 때가 됩니다. 아르거스는 진이 올해 교관 임무를 책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들어옵니다. 매년 기사단의 한 사단이 이 직책을 맡아야 하는 것 같고 이번에는 제7사단의 차례입니다. 진이 조용히 그들 뒤를 따라 걷는 동안 로드만이라는 뚱뚱한 남자는 계속해서 그를 쳐다봅니다. 그들은 마침내 학장실에 도착하고 아르거스가 정중하게 그녀에게 인사합니다. 학장은 자신의 옛 제자가 기사단에서 잘 지내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고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파벌 싸움을 언급하며 갑자기 진을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단장에게 학원을 너무 가볍게 여겨 그런 중요한 역할을 열등종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단장은 진이 자신의 사단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유능하다고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깡마른 쥐 같은 기타 영주는 학장이 진을 교관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자 재빨리 그 생각에 반대합니다. 그는 이제 불쌍한 고대인을 모욕하는 역할을 맡아 열등인간이 그런 직책을 맡도록 허락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학장은 루드만 영주를 향해 이 항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묻습니다. 뚱뚱한 남자는 그 우려에 무심코 동의하지만 이내 학생들과 다른 교관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반발에 대한 현실적인 주장을 제시합니다. 학장도 항의에 동참하며 자신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진은 자신이 배제된 채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나서서 자신을 변호한 후 정중하게 그들에게 인사합니다. 그는 침착하게 예의를 갖춰 자신을 소개하며 공공연한 조롱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영주들에게 자신이 열등종처럼 보여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역할에 필요한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직접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학장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들이 우려하는 것은 오직 그가 정말로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라고 대답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냐고 묻습니다. 아르거스가 학장에게 직접 시험해보라고 제안하자 그녀는 동의하고 하르니스크 학원 정령술 훈련장에서 즉석모의 대련이 열립니다. 교활하고 깡마른 쥐 같은 자가 진과 맞서기 위해 앞으로 나서며 오늘은 학생이 몇 명 없으니 적어도 진이 크게 창피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학장은 규칙을 설명하며 새 교관이 학원에서 가르칠 것이 바로 정령술이기 때문에 오직 정령술을 사용해서만 싸울 수 있다고 분명히 합니다. 관중들 사이에 서 있는 미리아를 포함한 몇몇 학생들이 시합을 보기 위해 모여듭니다. 그녀는 그 깡마른 쥐가 직접 전투에 나서는 것을 처음 보기 때문에 흥분합니다. 진은 이미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지만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학원 사람들이 직접 그의 힘을 목격하도록 내버려둡니다. 하지만 아르거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가 추천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싸우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진이 결국 모두 앞에서 자신을 망신시킬까 봐 걱정합니다. 반면에 기타 영주는 극도로 흥분한 모습으로 진을 굴복시키며 경기를 빨리 끝내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그는 재빨리 성공을 선언하고 단 한 방에 진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믿는 거대한 화염구를 즉시 발사합니다. 진이 침착하게 공격을 손쉽게 피하는 동안에도 깡마른 쥐는 여전히 자신이 이 대결에서 이겨 단장의 판단이 틀렸음을 증명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는 이어서 자신의 비기인 번개의 창으로 공격하지만 진은 계속해서 모든 공격을 피하며 그의 신경을 서서히 긁습니다. 깡마른 쥐는 진이 할 수 있는 건 계속 도망치는 것뿐이라고 믿지만 진 자신은 조용히 한숨을 쉬며 이런 종류의 힘은 결코 사람을 상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진은 마침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로 결심하고 의도적으로 독특한 정령술을 드러냅니다. 그는 중력 조작 공격을 사용하여
깡마른 쥐 기타 영주를 땅에 꼼짝 못하게 짓누르며 그에게는 애초에 승산이 없었고 그의 오만함은 결국 아무 의미도 없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학장과 뚱뚱한 남자 로드만 영주들 다 목격한 광경에 충격을 받습니다. 심지어 아르거스와 그의 여동생 미리아조차도 이전에 본 적 없는 깔끔한 힘의 과시에 입을 벌린 채 서 있습니다. 그들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자 지는 그저 기타 영주 주변의 중력을 조작했을 뿐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지는 학원의 학생들과 교관들이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으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기타 영주는 완전히 비참한 모습으로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분해서 이를 갑니다. 주름진 늙은이에 대한 순전한 동정심에서 우리의 주인공은 마침내 그를 짓누르던 중력 압박을 풀어줍니다. 기타는 그런 정령 기술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는 그 열등종이 분명 불법적인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노인이 카렌처럼 얼굴에 대고 소리 지르는 동안 챔피언처럼 조용히 서서 언어폭력을 견뎌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학장은 침착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주위 학생들도 감명을 받습니다. 특히 미리아는 그가 어떻게 그 많은 신성력을 제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통 열등종들은 신성력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호기심이 치솟고 진의 정체를 밝혀내기로 결심합니다. 일주일 후 환영식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그곳에서 학장은 하르니스크 학원이 침략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전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발표합니다. 따라오기에 너무 약한 자는 이 성벽 안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자들에게는 지위와 영향력으로 가득 찬 미래가 사실상 보장됩니다. 위에서 지켜보던 미리아 근처의 몇몇 아인들은 신입생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보고 놀랍니다. 그들 중 꽤 많은 수가 귀족 가문 출신도 아닙니다. 리아스라는 이름의 사자 아인이 미리아에게 무심하게 인사합니다. 그는 그녀가 직접 환영식에 참석한 것이 의외라고 말합니다. 잡담을 나누던 중 그는 문득 교수진 옆에 앉아있는 열등종을 보고 거의 숨이 막힐 뻔합니다. 미리아가 그 열등종이 사실은 그들의 새 선생님이라고 밝히자 그는 완전히 평정심을 잃습니다. 그녀는 리아스에게 순전히 외모만 보고 느낀 솔직한 첫인상을 묻습니다. 그가 그 남자를 아내도 없고 인생도 없는 평범한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직설적으로 묘사하자 그녀는 자신도 처음엔 그렇게 판단했다고 인정합니다. 여러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낀 지는 첫날부터 너무 공개적으로 학원을 조사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무엇보다도 그는 쓸모없는 열등종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좀 더 중립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은 마치 등 뒤에 거대한 관역이 그려진 기분이다. 입학식이 끝나고 드디어 그의 첫 수업 시간이 되었다. 한편 기타경은 선배들을 모아 정규 수업이 공식적으로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그는 올해 입학한 유망한 신입생들에게 뒤처지지 말라고 직설적으로 경고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왜 대부분의 학생이 결석했는지 화를 내며 묻는다. 그 노인은 학생들이 열등종이 가르치는 수업을 듣느니 차라리 죽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속으로 미소 짓는다. 그 기름낀 쥐새끼는 심지어 오늘의 강의를 진이 맡을 것이라는 소문을 일부러 퍼뜨리기까지 했다. 놀랍게도 우리 교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하다. 그는 자신감 있게 연단에 서서 자신을 새로운 정령술 교관이라고 소개한다. 그러자마자 리아스는 뻔뻔스럽게 그가 정말로 학원 최고의 엘리트반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묻는다. 우리의 주인공은 차분한 미소로 대답하며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심지어 그 사자 수인에게 수업이 수준 이하라면 언제든지 떠나도 좋다고 말한다. 그렇게 말한 후 그는 즉시 규칙 하나를 정한다. 그는 학생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에게 신성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 이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는 신성력이 이니비터의 재생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인간은 다쳐도 정상적으로 회복하므로 그것의 진정한 목적은 항상 침략자를 제거하는 것이었음을 밝힌다. 그 말을 듣고 뒤에 있던 입만 산 녀석이 그가 신성력이 없어서 물러터졌다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한다. 그 건방진 꼬마는 자기 힘을 제멋대로 사용할 모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짝 짜증이 난 진 교수는 정말로 소문처럼 약한지 시험해보라고 그를 부른다. 수업 시간 한가운데서 그는 그 학생에게 가장 강한 기술로 자신을 공격하라고 말한다. 그 녀석은 거만하게 웃으며 교수가 자신에게 흠집이라도 낸다면 다시는 수업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기회를 잡은 그는 에너지가 번쩍이는 번개창을 만들어낸다. 기타 경조차도
그런 무모한 공격에 교실이 버티지 못할까 봐 긴장한다. 학생은 주저없이 진을 향해 창을 날렸고 교실 전체에 거대한 흙먼지가 일었다. 모두가 그 열등종이 박살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안개 속에서 칼날이 튀어나와 그의 못생긴 얼굴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며 뒤쪽 벽에 박혔다. 진은 자신이 정말로 그를 끝장낼 생각이었다면 검이 그를 완전히 꿰뚫었을 것이라고 차분하게 말한다. 이로써 그는 이번 학기의 첫 번째 교훈을 전달한다. 절대로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리아스는 저 기술이 과연 정령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조용히 지켜본다. 진 교수는 열등종이 약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것이라고 부드럽게 설명을 이어간다. 그러면서 명백히 그들보다 몇 수 위인 자신은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하냐고 묻는다. 그는 스스로의 질문에 답하며 기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그것이 바로 스승이라는 존재라고 그는 선언한다. 다음으로 그는 두 번째 교훈을 전한다. 그는 아까 그 녀석에게 정령술을 발동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는다. 학생은 마치 상식이라는 듯 모든 것은 생생한 상상력에 달려있다고 대답한다. 무언가를 충분히 명확하게 그리면 정령들이 그것을 실행해 준다는 것이다. 진 교수는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동의하면서도 모두가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다고 덧붙인다. 그는 정령들이 서로 다른 파장에 반응하며 그것이 바로 그들의 행동을 촉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주요 파장은 총 8가지가 있다. 그중 발화, 방전, 치유, 그리고 빈결이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중력 제어, 빛 제어, 대기 제어, 그리고 공간 조작 또한 존재한다. 기타경은 그가 8가지 모두를 너무나 태연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고 거의 숨이 넘어갈 뻔했다. 그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의 주인공은 공식적으로 첫 번째 진짜 강의를 시작한다. 그날 저녁 그는 학원의 비밀에 대한 조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심한다. 캠퍼스는 구석구석 학생들로 붐빈다. 수업에서의 시범 이후 그는 토론의 중심 주제가 되었다. 답을 원한다면 학생들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접근해야 한다. 가는 길에 그는 미리아와 마주친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솔직히 말하라고 묻는다. 그는 모두가 자신에게 붙인 소위 열등종이라는 딱지 외에 다른 무엇일 수 있겠냐고 되묻는다. 그녀는 그가 8가지 정령술을 모두 손쉽게 다루는 능력이 없었다면 그 말이 이치에 맞았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대부분의 아인조차도 그것을 할 수 없다. 우리의 주인공은 어깨를 으쓱하며 다른 파장 사이에서 탭을 전환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말한다. 물론 그는 그것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고 실제로는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안다. 그녀는 이 대화를 어딘가 사적인 장소에서 계속하자고 요청한다. 단둘이 되자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다시 묻는다. 이번에 그는 자신이 카다마 마을 지하에서 수백만 년 동안 동면 상태에 있었던 평범한 인간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말을 받아주며 그녀는 동면 전에 무엇을 했었냐고 묻는다. 진은 조국을 위해 특수부대 요원으로 복무했다고 솔직하게 대답한다.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절을 마치 불과 몇 년 전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한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조국을 위해 싸운 사람이 왜 동면 상태로 봉인되었는지 더 파고든다. 그는 임무에 실패했다고 인정하며 슬픈 감정을 느낀다. 그는 스스로를 한계까지 몰아붙이면 모두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실패했고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또한 교수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고백한다. 그는 앓튼 가문의 영향력이 필요하다. 화제를 돌려 그는 그녀에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곧 그를 먼지 쌓인 낡은 방으로 이끌며 그곳이 예전에 교관들이 교재를 보관하던 창고였다고 설명한다. 선반 중 하나에 있는 부엉이 조각상이 즉시 그의 주의를 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그러자 미리아는 이 창고 바로 옆에 있는 이상한 빈 공간을 조사해왔다고 인정한다. 그 공간은 그냥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기엔 너무 커서 그녀는 그곳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고 확신한다. 진 교수는 지체 없이 손을 뻗어 부엉이 조각상을 아무렇지 않게 잡는다. 그녀는 그가 왜 먼지 쌓인 낡은 장식품을 만지작거리는지 의아해하며 곁눈질로 그를 쳐다본다. 그가 그것을 살짝 비트는 순간 책장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를 드러낸다. 그는 비밀의 방이 존재한다는 그녀의 추측이 맞았다고 차분하게 축하해준다. 미리아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장치를 풀었는지 이해할 수 없어 말을 잃는다.
우리 교수님은 두꺼운 먼지층에 묻힌 방에서 부엉이만이 유일하게 깨끗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냉철하게 설명한다. 그 후 그는 그녀에게 뒤에 남아있으라고 말하고 혼자 수상한 방을 조사하러 들어간다. 놀란 미리아는 자신도 동행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는 안에 위험한 침략자가 있을 수 있으며 자신이 그녀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상기시킨다. 그 금발머리는 자신의 실력을 얕보지 말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를 제외하면 반에서 누구보다도 실력이 뛰어나다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한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그녀의 말을 믿기로 한다. 두 사람은 낡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는데 계단은 둘 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게 뻗어 있었다. 미리아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그렇게 손쉽게 다루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지 조용히 감탄한다. 지는 이곳이 판타지 게임에서 몬스터가 출현하기에 완벽한 던전 같다고 아무렇지 않게 농담을 던지고 소녀는 그의 게이머식 비유에 혼란스러워한다. 다시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그의 과거 이야기를 다시 꺼낸다. 위협을 추적하는 것이 그의 전문 분야였다고 하니 이미 염두에 둔 용의자가 있는지 그녀가 묻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믿기 힘든 이야기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였는지에 재미를 느낀다. 그녀의 신뢰에 대한 작은 보답으로 그는 루드만경이 어떻게든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품고 있다고 밝힌다. 그녀는 즉시 그렇게 확신하는지 묻는다. 진 교수는 그 남자가 강해 중에는 카리스마 있어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어딘가 심히 불안한 구석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그 기름 낀 자식은 분명히 무언가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 사람의 분위기를 풍긴다. 그는 이런 종류의 행동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게다가 그 남자가 교사치고는 지나치게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점도 꽤 명백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미리아는 원래 기타경을 의심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진은 감정 조절이 전혀 안 되는 자가 사악한 일을 꾸밀 리 없다며 그녀의 추측을 일축한다. 놀랍게도 그는 그 주름투성이 늙은 미치광이가 속은 착할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마침내 두 사람은 계단 끝에 다다랐고 그곳은 먼지투성이의 거대한 홀로 이어져 있었다. 미리아는 학원 바로 아래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미궁에 충격을 받아 눈이 휘둥그레진다. 갑자기 진이 걸음을 멈춘다. 그 역시 똑같이 놀랐기 때문이다. 이런 곳에 카구라의 연구실이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진은 나노머신으로 보호된 문을 보고 이곳이 정말 카구라의 연구실이라고 확신한다. 이 시대 사람들은 나노머신을 그저 정령이라 부를 것이다. 미리아는 오랫동안 찾아다녔음에도 학원 밑에 내내 숨겨져 있던 이 거대한 문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불안해진다. 진은 그녀에게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문을 열기 위해 특별한 접근 열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코다마 마을에서 하카마가 열쇠를 계승했던 것을 떠올리며 이곳에 누군가도 같은 방식으로 비슷한 열쇠를 물려받았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진은 자신이 자동적으로 모든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침착하게 손을 앞으로 내민다. 잠금 시스템은 즉시 그를 최고 권한을 가진 인물로 인식하고 재빨리 문을 열어준다.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리자 진은 이 나라의 지배자들을 뒤엎으려는 자 또한 이곳에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닐까 생각한다. 한편 미리아는 이런 것이 내내 학원 바로 밑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다. 그녀는 진에게 정말 열쇠가 필요 없었냐고 묻고 진은 고대 인류는 그런 면에서 특별하다고 무심하게 말한다. 미리아는 마침내 진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하며 조용히 그를 따라 숨겨진 연구실 지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안에서 그들은 커다란 철창에 갇힌 여러 마리의 오염체들을 발견하는데 이상하게도 모두 날뛰는 기색 없이 완전히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진은 이전에 도적들이 가두었던 오염체들을 떠올리며 그들 역시 풀려나기 직전까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던 것을 기억해낸다. 하지만 그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거대한 오염체들을 이곳까지 옮길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다. 미리아는 오빠의 이 학원에 대한 의심이 결국 옳았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한다. 그녀는 범인들이 조만간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니 조용히 숨어서 기다렸다가 책임자를 기습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진은 그녀에게 가만히 서서 기다릴 게 아니라 빨리 학원을 봉쇄하고 이 오염체들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리아는 이 계획의 배후를 놓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진은 이 오염체들이 날뛰기 시작하면 학원의 모든 생명이 위험에 처할 것이므로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한다. 그가 그녀의 오빠라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하자 소녀는 마침내 그의 방식에 동의한다. 그리고 진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덧붙인다. 그가 그런 예감을 느낄 때마다 그의 직감은 보통 들어맞았다.
그는 자신이 연구실을 좀 더 조사할 테니 그녀에게는 위로 올라가 오빠를 데려와 학원에 통행금지를 내리고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한다. 그녀를 지상으로 돌려보낸 후 진은 유용한 단서를 발견하길 바라며 지하시설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한다. 한편 지상에서는 그 말은 쥐가 신임 교사에게 패배한 것으로 조롱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진을 하등 종족이라 부르며 자신의 평판을 망쳤다고 비난한다. 그때 학원장이 기타 경에게 다가가 학생들이 불편해하니 이상한 몸짓 좀 그만하라고 말한다. 그는 학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뒤 그날 아침부터 보이지 않던 루드만 경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학원장은 벅참을 느끼지만 그 뚱뚱한 남자의 부재는 그녀를 더욱 걱정스럽게 만들 뿐이다. 바로 그때 그녀는 학원 위로 검은 구름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의아해한다. 한편 미리아는 지상으로 서둘러 향한다. 하지만 문을 나서자마자 그녀는 아침부터 보이지 않던 뚱뚱한 남자 루드만 경과 마주친다. 그는 누가 봐도 딴 생각을 품고 있는 사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연구실로 돌아와 진은 살아있는 것처럼 맥동하는 기묘한 붉은 빛의 포털들을 조사한다. 그는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것인지 그리고 카구라가 만든 것인지 궁금해한다. 진은 이어서 카구라가 남긴 메시지 큐브와 나노머신 주입기를 발견한다. 고대 인류는 큐브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단서가 담겨있기를 바란다. 그가 재빨리 큐브를 활성화하자 무심하게 커피를 들고 있는 카구라의 홀로그램이 나타난다. 카구라는 이 연구실이 진이 깨어날 곳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가 다른 누구보다 먼저 이 시설에 도착할 것이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박사는 이 연구실에서 수억 년 전 인류조차 이룩하지 못했던 장치를 개발하고 있었으며 그 장치 힘의 일부를 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입기 안에 봉인해 두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자화자찬한 뒤 마침내 그가 언급한 놀라운 장치가 사실은 순간이동 장치임을 밝힌다. 카구라가 이런 규모의 물건을 만들 능력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딱 들어맞기 시작한다. 아르고스는 침략자들이 도시 곳곳에 난데없이 나타났다고 언급했었다. 이 장치를 소유한 자가 모든 일의 배후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동물원 하나를 채울 만큼의 괴물들이 이곳에 갇혀 있기에 그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한다. 그때 그는 미친 과학자의 녹화된 메시지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원래의 순간이동 장치는 순수한 파란색이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이 붉은 장치는 대체 뭐란 말인가? 근처의 시계가 12시를 치는 순간 장치가 격렬하게 활성화되고 진은 그 안에서 어떤 악몽이 기어 나올지 대비하며 몸을 가눈다. 대신 우리 안의 모든 침략자들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지상 위에서는 아르고스와 성기사단이 최악의 악몽이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수백의 침략자들이 하늘에서 왕도로 쏟아져 내리는데 마치 배틀로얄 경기에 막 떨어진 것처럼 보였다. 다시 지하에서 그 기름진 뚱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미리아를 향해 돌아선다. 그는 왜 그렇게 긴장하고 안달이 났냐고 조롱하듯 묻는다. 미리아는 이 모든 일의 원흉인 돼지에게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면 비키라고 차갑게 말한다. 진심으로 놀란 루드만경은 그녀가 꽤 오랫동안 자신을 조사해왔을 거라고 의심했다고 인정한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너무 늦게 알아차렸을 뿐이다. 미리아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다그치자 그는 침착하게 심판의 날이 도래했다고 선언한다. 대머리 감자는 한숨을 쉬며 원래 이 일을 미룰 계획이었지만 자신의 연구실을 염탐하던 두 마리 쥐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밝힌다. 더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거대한 계획에 진짜 위협이 되는 것은 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모든 직감은 미리아의 오빠처럼 그 신임 교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는 숨겨진 통로를 발견한 것이 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대화로 충분한 시간을 낭비했다고 판단한 그는 여기서 모든 목격자를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론 내린다. 미리아는 그가 자신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는 생각에 거의 웃음을 터뜨릴 뻔한다. 루드만이 자신이 모은 상상할 수 없는 힘에 대해 자랑하자 불안할 정도로 악마적인 미소가 그의 얼굴에 퍼진다.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한 소녀가 그의 머리보다 더 큰 냄비를 들고 조용히 그의 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미리아는 소녀에 대한 두려움과 이 우스꽝스러운 계획이 정말 성공할지에 대한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초조하게 땀을 흘린다. 하카마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작은 팔에 있는 모든 힘을 다해 휘둘러 그 뚱뚱한 자식의 기름기 가득한 머리를 후려친다. 미리아는 충격에 빠져 그녀를 쳐다보며 어떻게 이곳을 찾았는지 알고 싶어한다. 하카마는 진님을 찾으러 왔다고 서둘러 설명한다.
밖은 완전한 혼돈 상태이고 수호자님 없이는 모두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거예요. 오는 길에 다른 신입생인 쿠도를 만났어요. 그 애가 교수님이 얼마 전에 창고로 들어갔다고 말해줬어요. 신입생 소녀는 선생을 기절시킨 것에 약간 죄책감을 느끼지만 하카마는 그 변태가 당해도 싸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뒤에서 쳤기 때문에 얼굴을 보지 못했을 테니 일이 잘못되면 금발 공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 된다고 한다. 바로 그 순간 진이 마침내 계단 꼭대기에 도착한다. 걱정하며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이내 바닥에 쓰러진 볼링핀처럼 널브러져 있는 돼지를 발견할 뿐이다. 하카마가 재빨리 그의 정신을 차리게 하고는 바깥 도시가 완전한 혼돈에 빠졌다고 알린다. 그는 전혀 놀라지 않는데 연구실의 침략자들이 보내졌을 목적지가 단 한 곳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깨닫자 미리아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세 사람은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밖으로 달려나간다. 도시 전역에 불길이 치솟고 거의 절반이 폐허로 변해 있다. 지옥이 펼쳐지자 겁에 질린 시민들은 사방으로 흩어진다. 모든 침략 생물체 중에서 거대한 빌객스처럼 생긴 괴물 하나가 단연 가장 강하게 두드러진다. 사랑하는 고양이 이런 상태로 변한 것을 본 미리아는 완전히 말을 잃는다. 한편 진은 기회가 있었을 때 그 장치를 파괴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며 실패의 무게가 다시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낀다. 하카마가 다시 그를 현실로 되돌려 놓는다. 그녀는 왕궁을 정조준하여 파괴적인 공격을 충전하고 있는 거대한 촉수 괴물을 가리킨다.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로 결심한 진은 카구라가 남긴 주사기를 사용한다. 그것을 사용한 후 그는 약화된 버전의 순간이동 능력을 얻는다. 미친 과학자는 나노머신이 24시간에 한 번만 활성화할 수 있는 에너지만을 저장한다고 설명했었다. 게다가 그 범위는 사용자의 시야 내의 짧은 거리로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제약들은 평범한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진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그 정도 수준의 인물은 사실상 눈에 보이는 만큼 멀리 순간이동할 수 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사라졌다가 거대한 레이저빔이 왕궁을 타격하기 직전 그 경로에 바로 다시 나타난다.